715회 옥스월타임즈쇼 2023년 5월 16일 인원리 아이코닉한 5.16 혁명 박정희 대통령 성명령 키팝 VOA 5분 역사 호진박 아침한개 추부길 오토기어 국토전략 유승준 백종원 뉴욕 주민 김승현 아로치카 파비앙 모집으로 이런 제목입니다. 외교 안보 정치 5.16 혁명일 5분 역사 호진박 아침한개 알자지라 PBS 블룸버그 텔레그래프 안뉴스 채널 프랑스 24 시카고 매거진 세운여 홍준표 이런 제목이고요. 5.16 혁명은 박정희 대통령, 김종필 선생, 김구 선생, 아드님 김신 장군이 함께한 혁명입니다. 기념합니다. 달력이 없죠, 기념일이. 그래서 이제 인드라의 이제 혁명과 쿠데타라는 개념은 나폴레옹이 최초입니다. 근데 이제 프랑스에서 재평가가 됐어요. 왜냐하면은 그 로스차일드 가문 때까지만 해도 그 나폴레옹에 대한 재평가가 지지분이했었는데 록펠러 가문이 데이비 록펠러가 국유원 황제로 취임하는 1913년부터 프랑스에서 나폴레옹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졌죠. 영국에서는 그 앵클로저 운동 같은 것들이 지나치게 막스적으로 해석된 것이다. 과대 뻥튀기 됐다. 그래서 영국과 프랑스 이러한 나라 주요 나라들에서 막스주의가 쇠퇴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하죠. 그동안에 막스주의의 그 보루였던 물주였던 로스차일드 가문이 망하는 바람에 막스주의가 쇠퇴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러시아 10월 쿠데타 같은 경우는 노엄 촘스키와 인드라가 같은 견해입니다. 그래서 쿠데타인데 이제 중요한 것은 무엇이 혁명이고 무엇이 쿠데타냐 이렇게 했을 때 그 해당 그 세력이 권력을 잡았을 때 그 권력 기간 동안에 그들이 행한 평가 무엇을 업적을 남겼는가 이런 면에서 이전보다 나아졌는가 하면 혁명이다 내용적으로. 근데 그렇지 못하거나 후퇴했다면 쿠데타다. 그래서 러시아 2월 혁명 같은 경우는 내용적으로나 형식적으로나 혁명이 맞지만 러시아 10월 쿠데타는 형식적으로도 쿠데타였지만 내용적으로도 쿠데타다. 러시아를 후퇴시켰다. 이렇게 평가를 내릴 수 있기 때문에 쿠데타가 맞다. 쿠바도 역시 쿠데타죠. 카스트로와 체게바라. 레닌과 트로츠키도 국유본이 지시해가지고 과연 트로츠키 같은 경우는 록펠러 집에 있다가 로스차일드 지시를 받아서 러시아로 급파했죠. 그래서 그 러시아 짜르 경찰 그 체카 경찰을 갑작스럽게 활용해가지고 쿠데타를 일으켰죠. 인드라가 계속 강조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5.16 혁명과 같은 사례는 케말 파샤가 있을 수 있고요. 나세르도 마찬가지로 5.16 혁명과 같은 성격이다. 반면에 이제 차베스, 베네수엘라 차베스는 형식적으로든 내용적으로든 베네수엘라를 후퇴시켰고 그 형식도 쿠데타이기 때문에 쿠데타가 맞다. 근데 이제 나폴레옹 이전에도 쿠데타냐, 반드시 군사력을 동원했다가 쿠데타냐 아니다. 나폴레옹 때부터 쿠데타 개념이 나와야 되고 파시즘 개념은 20세기 개념이기 때문에 19세기에는 적용이 안 된다. 이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드라가 하도 강조했죠. 많이 강조했죠. 어떻게든 잘 살아야 한다. 성공시켰잖아. 혁명이 맞다. 그 다음에 5분 역사 5.16에 관한 의외의 사실들. 왜 이러한 사실들이 그동안 잘 얘기가 되지 않았느냐. 간단하게 해서 그동안 국유본의 가장 큰 어떤 요인은 국유본이 분단체제를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박정희 대통령을 깎아내릴 필요가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박정희 대통령의 재평가는 나폴레옹에 대한 재평가처럼 통일 이후에 가능하다. 통일 이전까지 왜 재평가가 안 되냐 막 이러는 것은 기다리시면 됩니다. 통일 이후에 더 많은 우리가 알지 못했던 여러 가지 비밀 문서들이 아직 있어요. 한국 전쟁에 관련한 것도 한국 현대사는 분단 체제 유지를 위해서 분단 체제 유지에 좀 악영향을 줄 수 있는 문서들은 아직까지 비밀 문서로 남아있다는 점 잊지 마시기 바라고요. 기다리시면 된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집권하자마자 독립운동가, 가령 김구 선생님, 유관순 선생님 이런 분들에 대한 독립훈장 수사됐고, 또 이수신 장군을 발굴한 것도 박정희 대통령이고, 그 다음에 동학혁명을 발굴한 것도, 왜냐하면 박정희 아버님이 대통령 아버님이 동학혁명가였기 때문에 동학혁명을 다시 살린 것도 박정희 대통령이다. 이런 것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들아 강조하는 것은 우리가 5.16 혁명을 맞아서 수십 년 지난 지금에 와서는 한국이 자유민주 체제가 됐기 때문에 개발 독재는 당시에 필요했지만 지금은 필요하지 않다. 다시 말해서 박정희 모델은 필요하지 않다. 다만 우리는 박정희 정신으로 계승 발전해야 된다. 그 박정희 모델에 집착하는 것은 의외로 반쪽일성이 불우하거든요. 반쪽일성, 반쪽정은, 반쪽노면, 이 반쪽이들이 굉장히 질투해요. 박정희 대통령의 업적에 대해서. 오죽하면 문전비도 집권 때 경부고속도로도 지거라 박정희 대통령 게 아니고 자기네들 거라고. 수십 년 지나면은 그렇게 역사 조작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작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다들 안 믿지만 수십 년 지난 다음에 교과서 조작하고 좌이파시오 정교조가 막 떠들고, 지금도 그렇게 해가지고 조작한 게 많습니다. 문전비 좌이파시오 정권 때 문교부 지 맘대로 날인 조작해가지고 교과서 만들었습니다. 저자가 항의할 정도였죠. 그런 식으로 역사 조작의 달인들이 가짜뉴스 음모론 만드는 것들이 좌이파시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고쳐갈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큰 그림에서는 언젠가 이루어질 통일, 2025년에 반드시 통일되는 건 아니지만 2025년부터는 가성비가 마이너스로 돌아서기 때문에 통일 대박 이런 말 하지 말고 지금부터 소리 소문 없이 준비해 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박정희 정신이 중요하다. 자조 정신이 중요하다. 새마을 정신 잊지 마시고요. 다음 아침한개님, 한반도 최고 안보, 군사안보 전문가 유튜버죠. 이분만 보시면 된다. 스포일링은 안 하겠습니다. 스포일러 안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알자지라, 에르도안, 결선제, 인전한 수십 년간 이제 결선제 지지해왔죠. 그래서 이 결선제에서 손실을 그동안 많이, 결선제를 투표를 안 해서 그동안 이제 오늘날 국힘이 여태까지 많이 손해를 봤죠. 특히 교육감 선거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 만약에 100년지 대계인데 교육감 잘 뽑아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 교육감 선거를 과반수로 한다면, 사전 선거도 하는데 결선제 투표를 하면 훨씬 더 대표성이 높아지죠. 근데 만약에 20% 교육감, 30% 대통령, 25% 국회의원 이러면은 대표성이 떨어지죠. 이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터키나 브라질이나 심지어 러시아에서조차, 프랑스는 물론이고, 이런 대다수 대통령 선거제를 하는 나라 대다수는 결선제 투표를 반드시 하는데 왜 한국에서는 안 할까요? 분단체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단체제를 유지시키려니까 대통령의 정당성, 그 대표성을 약화시킬 필요가 있는 거죠.
저는 그렇게 제도적으로 선거로서는 대표성 50% 이상을 두고 대신 제도적으로 대통령의 권한을 약화시키는 방향이 더 바람직한 방향인데 그 정론이죠. 그러나 이제 아무래도 분단 체제를 유지시키기 위해서 인들아 그동안 주장해왔던 대로 남북한의 압도적인 경제력 격차, 국력의 격차를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이 지역 감정으로 분열시켜야 될 필요가 있었죠. 동서분단, 남북분단만으로는 국력의 밸런스가 맞춰지기 힘드니까 분단을 위해서는 동서분단이 돼야 되고, 두 번째로는 역대 대통령을 하나같이 병신으로 만들어야 되고, 마지막 세 번째는 반쪽 일성 가문에 대한 과장된 천사, 조작, 역사 날조 이런 것들을 국기본이 묵인했다. 이 세 가지를 다 해줘야 간신히 남북한의 밸런스가 맞춰질 수 있었는데 그조차도 어려워졌던 것이 90년대여서 90년대부터 국기본의 지도하에 북에서 북핵을 만들게 된 거죠. 만약에 북한이 핵무기라도 만들지 못했다면 분단 체제가 유지되기가 힘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크서클님 어서오세요. 캠파이어님 어서오세요. 카시아님 어서오세요. 바다사원님 어서오세요. 바다사원님 오늘 경제전망 짧게라도 부탁드려요. 어떤 경제전망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국제 경제인가요? 아니면 한국 경제인가요?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씀하시는 건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주가 전망 뭐 이런 거 아니겠죠? 그래서 결선제도 너무 당장 바라지 말고 2025년부터는 헌법 개정은 어차피 해야 되니까 헌법 개정하면서 이 결선제도 얘기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에르도안 같은 경우는 인도가 늘 비판적이었죠. 그래서 에르도안 같은 경우는 이 터키란 나라가 총리제였는데 의회 내각제였다가 대통령제로 바꿨습니다. 첫 대통령, 터키의 대통령, 첫 대통령이 에르도안인 셈입니다. 크게 에르도안은 총리 시절과 대통령 시절로 나눌 수 있는데, 에르도안이 문제가 된 것은 인드라가 비판적으로 시작했던 시기가 대략 언제부터냐면 트럼프 집권 이후부터예요. 그때부터 에르도안이 미쳐 날뛰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에르도안이 총리된 다음부터 10년간은 자유우파로서 정말 많은 일을 했어요. 대표적인 업적이 나토 동맹, EU 뭐 이런 데 가입한 터키가 그렇게 가입했고, 그 다음에 그 아르메니아 학살, 역사적 사건에 대해서 쉽지 않은 선택인데 사죄를 한다든가, 그 다음에 터키 경제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업적들을 쌓았어요. 이런 것만 보면 굉장히 케말 파샤와 비교할 수 있는, 케말 파샤보다는 안 되겠지만은 케말 파샤와 비교할 수 있는 그런 업적. 그리고 또 이 에르도안 시기에 터키의 문화가 굉장히 발달했습니다. 특히 터키가 영화나 드라마를 꽤 잘 만듭니다. 저는 10년 전인가 그때 터키 영화를 봤는데 괜찮게 잘 만들더라고요. 그 다음에 드라마도 역시 터키의 드라마가 의외로 중동 지역과 남미 지역에서 굉장히 인기가 있습니다. 한국 드라마만큼은 있고, 드라마 왕국이에요 터키가. 참고로 그렇고, 또 터키가 관광대국이기 때문에 기독교 문화, 이슬람교 문화, 그리고 이제 이 투르크 문화가 다 결합됐기 때문에 굉장히 관광대국입니다. 그리고 이제 음식 천국이죠. 3대 요리, 음식 국가하면
뭐 프랑스를 드는데 뭐 프랑스의 원조는 이태리죠. 제가 배낭여행 가본 경험 따르면은 프랑스는 역시 바게트빵 뭐 이런 게 맛있고, 그 외에는 그 대중 음식으로는 이태리가 역시 원조인 것 같고요. 그렇다고 프랑스도 나쁘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보통 중국 들죠. 중국 요리.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터키 음식을 보통 듭니다. 왜 뭐지? 전 유럽 가가지고 그 맨날 터키식으로 이렇게 고기를 이렇게 놓고 깎아 먹는 거 뭐라 그러죠? 그거? 도시마다 있더라고요. 심지어 일본에도 있어요. 한국에만 없어. 이 터키식으로 이렇게 그 고기 깎아 먹는 뭐지? 케밥 뭐지 그걸? 예. 뭐라 그러죠? 터키식 음식인데 그게 굉장히 인기가 있어요, 진짜로. 예. 그런 훌륭한 나라였는데 트럼프 이후에 에르도안이 미쳐 날뛰어가지고 여러 가지로 실정을 거듭했다. 외교 안보적으로도 많은 문제를 야기시켰고, 무엇보다 경제 실정을 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인들어 볼 때 금기를 깼다. 각국의 중앙은행장들은 국기본 에르도안과 동격인데, 성렬함과 한국은행장이 동격이듯이 그 중앙은행장도 맘대로 하는 식으로 하는 것은 선을 넘은 거거든요. 이건 트럼프식이기 때문에 터키 트럼프. 그 다음에 지진도 나와서 여러 가지로 그 수습도 밑이 나고, 이 세 가지 요인이 있는데 그 에르도안이 과연 이번에 될까? 그 상당히 야당 후보를 심의하려고 봐서 계속 이제 도전한 후보긴 한데, 그래가지고 제가 볼 때는 터키의 김대중으로 보여요. 아무튼 그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김대중이 그 김정필과 연합해가지고 김정일 선생과 연합해서 이렇게 나왔잖아. 굉장히 그 자유좌파 성향이지만은 상당 부분 거의 사실상 자유파 노선으로 공약을 내걸고 이번에 해서 이렇게 과연 될까 지금 지켜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세계 여론은 에르도안의 비판적이고, 그래서 뭐 야당이 정권 교체 하더라도 크게 외교 정책에서 큰 틀에서는 당분간 바뀌지 않겠지만, 미시적으로 조금씩 러시아의 관계가 멀어지고 여러 가지로 특히 시리아 문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쿠르트족 문제에 대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조금은 완화적으로 갈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있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야당이 만약 집권하면은 국내 정책이 많이 바뀔 것이다. 친서방에 대해서 언론 자유가 활발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현재 하여튼 간에 에르도안은 원래 자유우파였는데 지금은 우이파시 정권이다, 이렇게 규정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렇게 쿠르드 그 투르크주의, 이거 환빠처럼 매우 위험한 사상이에요, 여러분. 중국의 이 패권주의, 제국주의죠. 터키도 이 제국주의, 환빠도 이 제국주의거든요. 이런 거 조심해야 돼요. 그 러시아의 유라시아주의, 이런 것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프랑스도 항상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어떤 제국주의, 환빠, 이런 것들은 파시즘의 지표다,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아무튼 에르도안이 터키를 세속적 이슬람 국가로서 모범을 보여줬었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시고요. 참고로 사회주의 인터내셔널은 전후에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버트란트 러셀이 만든 겁니다. 빅터 로스차일드의 빅터 로스차일드의 식민지가 소련이었잖아요. 빅터 로스차일드 식민지 소비에트 인터내셔널, 4차 인터내셔널 뭐 거기에 견제하는 목적으로 영국의 노동당을 중심으로 해서 프랑스 사회당, 서유럽의 그 사회당 노선들, 온건 좌파, 자유좌파 노선, 독일의 3인당 이러한 조직이어서 인들은 이러한 자유좌파 성향을 지지합니다. 자유우파를 지지하지만 다만 이제 영국 노동당도 그렇고 독일의 3인당도 그렇고 프랑스 사회당은 이제 망했지만 이 당들에도 좌익 파시 블록이 있어요. 그 안에 노동당 안에도 이 좌익 파시 블록을 어느 당이나 어느 자유좌파 정당 내에는 좌익 파시 블록이 있어요. 미국 민주당에도 미국 민주당이 자유좌파인데 왼쪽에 좌익 파시 블록이 있습니다. 공화당에도 우익 파시 블록이 있고, 그렇죠? 각국의 또 자유우파 정당, 영국의 보수당에는 또 우익 파쇼 블록이 있어요. 그들은 다 비주류예요. 양극단에 있는. 그래서 영국 노동당의 좌익 파시 블록은 주류가 아니라 비주류고, 미국의 공화당의 우익 파시 블록도 비주류인데 예외적으로 트럼프 때 주류가 된 셈이죠. 다시 지금 심판을 받아야 된다. 공화당에서 트럼프 같은 애들이 다시 나온다면 그거는 미국 공화당은 우익 파시 정당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보니까 알자지라 보니까 어디있지? 여기 보면 지형을 보면 노란 게 에르도안인데 주로 내륙이죠. 그리고 이제 야당은 수도인 앙카라하고 이쪽 국경지대에 주로 지지가 이루고 있다는 게 재미난 양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도 지방선거가 있었는데 카르타나카라는 지역이 있어요. 여기는 인도의 실리콘밸리, 은행도 제일 많고 공공분산업 제조 중심지고 굉장히 생명공학도 선도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지역에서 인도 지방선거에서 네로 간디 네로 가문이 이끄는 야당이 승리했는데, 다만 이제 문제는 인도의 트럼프 모디가 문제죠. 그러니까 모디가 역시 자유우파였어요. 마찬가지로 이 에르도안처럼 자유우파였던 모디가 트럼프 때 또 다시 미치기 시작한 거예요. 다 트럼프가 망쳐놓은 거예요. 트럼프 이전까지만 해도 모디는 전 세계 정치인과 경제인들 사이에서 인싸였단 말이죠. 신자유주의 개혁의 선두주자였습니다. 인도 경제가 중국 경제만큼 중국의 대안이 돼야 되거든요. 그 인구가 벌써 중국을 추월했잖아요. 그 인도만 잘해내면 쭝공이 무슨 헛질을 해도 인도가 있기 때문에 쭝공의 영향력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데, 생각보다 인도 경제가 지금 지지부진해요. 생각보다. 그 이유는 인도 경제가 아직까지 허가 경제고, 이 허가 경제를 극복하려면 신자유주의 개혁이 매우 필수적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신자유주의 개혁만이 전 세계적인 투자를 일으킬 수 있고, 투자 없이 경제 성장 없죠. 경제 발전 없습니다. 투자가 되려면 투자 환경을 만들어 줘야 되는 거죠. 투자가 있었기 때문에 영국도
자본 경제로 접어들 수 있었던 거고, 전 세계에서 예외가 없습니다. 투자 없이 근대화 없습니다. 투자 없이 자본 경제로 이행 없습니다. 이 점은 잊지 마시고, 이거 강조했죠. 인드라는 국제유통자본론에서 핵심으로 대량 생산, 대량 시스템이 늘 가능한 대량 유통 시스템이 가능하려면 구조연인 정의되는 자본경제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투자가 반드시 선행돼야 된다. 그러니까 이 투자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여건을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한데, 이러한 역할을 모디가 했거든요. 그래서 인도 경제가 살아나는가 싶었는데 트럼프가 집권하면서 이거저거 꼬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모디의 인도뿐만 아니라 모디가 영향력을 갖춘 방글라데시까지도 지금 경제 성장에 애를 먹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해서 결론은 인도는 그러나 야당이 인도 네루 가문이 하는 야당인데, 과거 로스차일드 지배 시절에 친소 노선을 로스차일드 가문이 원하니까 친소 노선을 걸었는데, 로스차일드가 몰락하니까 야당이 몰락한 거죠. 그래서 모디가 권력을 잡을 수 있었는데, 문제는 이 모디가 우리 파시쇼 성향으로 가니까 대안이 없는 거예요. 모디를 계속 밀자니 모디가 너무 지나치게 우리 파시쇼 성향으로 가니까, 얘도 무슨 힌두이즘? 이거 약간 또 트럼프식으로 제국주의 양상, 초민족주의 이러는 것들, 국수주의를 자꾸 내세우고 이러다 보니까 눈살을 찌푸리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이것은 인도라 볼 때 국연의 경고다. 그래서 인도의 선택지는 두 가지다. 하나는 모디가 정신 차리고, 지금은 트럼프는 갔다. 트럼프는 다시는 오지 않는다. 국연이 반면교사로서 트럼프를 내세울 뿐이었다. 이런 것을 직시하고 트럼프와 선을 확실히 그은 다음에 자신의 길을 과거의 자유우파였던 길로 초심을 회복한다면, 그래서 신자유주의 경제 개혁을 가속화한다면 모디의 권력은 유지될 것이다. 왜냐하면 현재 야당이 한신 그 자체거든요. 인도 야당도 굉장히 형편없어요. 워낙 지금 모디가 너무 지나치게 짓걸린 대로 하다 보니까 야당이 이긴 것 뿐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모디가 정신을 차린다면 차기 총선에서 모디가 권력을 계속 가져가는 것이고, 여전히 모디가 정신을 못 차린다면 야당에서 총선이 야당 승리로 되겠죠. 근데 현재는 야당 지도자가 애가 좀 뭐랄까, 인드라 보기에는 그 문좀비 같은 애들이 아주 능력이 별로 무능하거든요. 제가 볼 때도 이런 무능한 애를 인도의 미래를 맡기면 더 망하지 않을까 라고 우려가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인도 내로가문 야당은 보다 지금 있는 지도자애들을 다 물갈이 시키는, 국기본이 만약에 정권 교체를 준비한다면 물갈이 시키겠죠. 마치 태국에서 야당의 애가 좀 허접하니까 새로운 인물을 내세워서 야당 승리했잖아. 태국에서 똑같은 거예요. 태국도 여당 하는 짓이, 얘도 여당도 트럼프 때문에 이쪽도 하여튼 트럼프가 세계 정치에서 많이 망쳐놨어요. 그래가지고 위 파셔너스로 가니까 근데 정권 교체를 하자니 야당이 또 이 탁신이라고 그 동남아 화교인 경제 네트워크인데, 얘가 굉장히 경제적
능력은 좀 있는 애인데 지나치게 부패한 애거든요. 썩은 애예요. 거기다 친중공이고, 그러니까 여도 문제고 야도 문제인, 이게 태국의 정치였단 말이죠. 이랬을 때 구규번의 선택은 미국에서 공부하고 돌아온 새로운 주자를 내세웠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되지만, 현재 태국의 여야는 모두 썩었다. 일단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태국 정치도 하나의 시금석이 될 거다. 저는 이 태국의 정치가 더 인도 정치의 롤모델로 작용할 수도 있다 라고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태국의 정치에서 42살 먹은 애가 성공한다면 인도도 그러한 방식으로 갈 가능성이 높고, 만약에 이 42살의 태국 애가 얘도 영 아니면 인도에서는 그냥 못 뒤로 갈 거로 보입니다. 그래서 향후 1년 동안 내년까지 딱 1년만 보면 알 수 있거든요. 1년만 딱 보고 태국계 하는 1년짓 하는 거 보면 인도의 차기 총선 전망을 엿볼 수 있겠다라는 게 인드라 생각입니다. 최초의 인도계, 그래서 여기서 인디안이라고 했을 때 인도계를 말하는지 아메리칸 인디안 출신을 말하는지, 근데 이제 인도로 유학 갔다 오는 거 보니까 최초 인도계 우주비행사, 그렇죠? 인도계 하면 미국의 부통령 떠오르죠? 이게 아까 했던 태국. 그래서 태국이 어떻게 다들 식민지가 되는데 태국만 식민지가 안 됐잖아. 근데 그때 구규본이 태국왕, 젊은 미국에서 공부하던 태국왕을 태국왕으로 임명했어요. 그래서 이제 태국왕이 서구식 교육을 받은 태국왕, 이렇게 되는 바람에 태국이 독립국을 유지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후에 일본 왕이 신에서 태평양 시대는 태평양 전쟁 때는 일왕이 신이었단 말이에요. 인격신, 파시즘이었죠. 근데 태평양전 끝나고는 신에서 인간으로 내려왔다. 그런데 그 롤모델, 일본왕 롤모델이 바로 태국왕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태국왕이 요즘 많이 너도 지나치게, 과거보다도 지나치게 좀 우상숭배하는 면이, 좀 비판받을 면이 있습니다. 태국왕. 그래서 태국이 매력적인 국가입니다. 동남아시아 여행하면 태국이고, 태국도 음식 요리로 유명하고, 또 유난하게 태국에서는 또 트랜스젠더나 동성애가 많죠.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관용적인 나라가 또 태국이고, 아주 뭔가 하여튼 간에 여러 가지로 특색이 있는 나라다. 무엇보다도 태국에서 향후 중국을 견제하는 동남아시아 경제를 생각한다면, 인드라는 동남아시아 경제 중심을 인도네시아라고 얘기했죠. 그 인도네시아 못지않게 태국이 중요한데, 이 태국에서 정치가 안정돼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인드라는 태국 정치도 마찬가지예요. 태국 정치와 경제가 회복되려면 지금 야당은 쭝꽁 노선과 거리를 둔 동남아시아 화교 경제 네트워크를 재편해야 된다. 그동안 이제 동남아시아 경제 네트워크가 모택동 시대에는 모택동 좌이파쇼 인간백정 모택동 시절에는 구기본 지시로 장개석을 지원했거든요. 그랬다가 73년 피퐁 외교 끝난 다음부터는
이 동남아시아 경제 네트워크가 찐공에 투자하기 시작한 겁니다. 9번 지시 받아서. 동남아시아 화고 경제 네트워크가 이제 다시 찐공에 대한 투자를 줄이고 다시금 어디에 투자할 것인가. 동남아시아에 투자하고 대만에 재투자하는 방향으로 다시 가야 된다. 인도네시아나 이런 식으로 인도나 대한민국 이런 식으로 동남아시아의 화교 네트워크도 다시 터닝포인트 전환 대전환이 필요하다. 그런 하나의 전환점으로서 태국의 어떠한 화교들이 전향적인 모습을 보여준다면 다른 동남아 화교 경제 네트워크도 상당한 변화가 불가피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트럼프식 자주 파시즘 노선은 탈피하고 자유좌파, 자유우파 노선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태국도 여당도 변해야 되고 야당도 변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당은 여당대로, 태국 여당은 자유우파 노선으로, 야당은 자유좌파 노선으로, 좌파시 노선이 아니라 그렇게 가는 것만이 태국을 발전시킬 수 있다. 뭐 한국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아시아 정치 대변혁은 성렬령 정권 교체부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인드라가 그래서 성렬령이 집권하게 되면 다음은 대만이다. 대만에서 국민당으로 정권 교체가 이루어진다. 정권 교체 이루어졌잖아요. 그 다음은 동남아시아가 되는 거죠. 필리핀 다 그렇게 되고 유럽도 그렇게 되는 거고 기원은 2019년에 대륙주가 국교 황제로 취임했고 이든영이 대통령 당선되었기 때문에 전 세계 정치권이 다 변화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본 정치도 변했죠. 기시다가 됐잖아요. 반쪽압에 돼지고. 그래서 이렇게 변한 게 단 몇 년 만에 끝날 것이냐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텔레그래프에서 키우에 다시 또 러시아가 이러한 어떤 공포 분위기 조성, 러시아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자꾸 이런 식으로 우크라이나 시민들을 공포에 쩔게 어떤 무슨 군사 시설을 파괴하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라 순전히 국민들, 우크라이나 시민들을 공포에 쩔게 만들기 위해서 하는 이러한 방식의 공격은 아무리 전쟁 때랬지만 전쟁 범죄다 라고 규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푸틴은 제명에 못 살 거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들은 언제나 시카고에 관심이 있죠. 시카고 여론조사, 시카고시, 그리고 시카고 한인 매거진. 그래서 이번에 브랜드 존슨 시카고 시장이 취임했군요. 참고하시고요. 말하자면 워싱턴이 미국 정치 1번지고 뉴욕이 미국 경제 1번지라면 시카고는 9급원 1번지다. 이렇게 인드라가 보고 있습니다. 9급원 1번지는 어디냐? 시카고다. 그리고 세훈형 좋고요. 그 다음에 홍준표 그렇죠. 5월은 즐겁게 파워풀하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경제 GDP4부터 할까요? GDP4 과학기술 기본소득제 나사 우주먼지 현자타임즈 화리프 머니 네버 슬립 동물 돋보기 내셔널 지오그래픽 자유시장 뉴욕 주민 화리프 요 채널 유튜브 채널 아주 좋아요. 몇 개의 동영상을 봤는데 아주 그 동영상을 잘 만들어요. 여러분들 화리프 이 채널 구독하시면은 좋은 영상들 많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주 직관적으로 딱 보이는 이런 영상을 잘 만드네요.
이런 식으로 지구가 평평하다면 이런 모습이겠죠. 네, 아주 재밌어요. 발상이 재밌고 설명이 좋아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 네, 우리는 지구가 동그랗게, 이건 이미지 처리된 거죠. 실제로는 중력과 여러 가지 이유로 이렇게 찌그러져 있다 이거야, 지구의 모습이. 태평양과 하고 이런 대륙 있는 데하고 중력의 차이가 있을 거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적도는 조금 더 부풀어 올랐을 거고 극적으로는 찌그러졌을 거고, 그죠? 흥미롭죠? 어쨌든 얘들아, 늘 강조하는 백두산 폭발 가짜 음모론처럼 이 평평우주론을 믿는 그러한 어떤 성향들의 가짜 뉴스 음모론에 이렇게 뻑가는 분들, 좌익 파시오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인류는 달에 가지 않았다, 나사 그건 조작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의 특징은 히틀러 푸딩, 맹꽁 시파를 반쪽 일성 반쪽 아베, 반쪽 노면을 신처럼 떠받드는 좌익 파시스트에게 쇠뇌된 사람들이라는 거죠.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삶이 불행하다고 여긴다면 그건 바로 여러분 자신 탓이고, 여러분 자신이 좌익 파시스트에게 쇠뇌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건 재밌죠. 우주에서 점프해가지고 지구까지 착륙하는 모습. 이것도 조작일까요? 다 조작으로 보이겠죠. 그 다음에 이런 어떤 시뮬레이션 나사에서 만들었는데 굉장히 흥미롭죠. 예. 여기서 이제 이렇게 달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화성 같은 것이 원시 지구에 부딪혀가지고 달이 만들어졌다. 여기까지는 일반적으로 알았는데, 쪼개질 때 두 조각이 난 게 아니라 세 조각이 나눠졌다 이거죠. 세 조각으로 딱 쪼개졌다가 제일 멀어진 거는 달이 됐고, 한번 부딪혀가지고 쪼개진 게 다시 지구에 빨려 들어와서 네익을 형성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랬을 때 이 지구하고 그 원시지구하고 화성 같은 게 충돌했을 때 정면 충돌한 게 아니라 비껴서 충돌한 걸로 돼 있어요. 이 비껴서 충돌했을 때 하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그 쪼개진 게 지구로 들어올 때 분명히 지구 어떤 쪽으로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그게 태평양이다. 태평양이 전체 바다 중에서 가장 넓은 이유고, 그리고 태평양 주변으로 다 화산지대인 이유는 그쪽으로 저렇게 쪼개진 게 들어와서 계속 거기서 문제가 야기시키는 거 아니냐, 이런 견해가 있어요.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우주먼지 현자타임즈. 50억 년 뒤에 지구는 이렇게 사라집니다. 그래서 what if.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우리가 태양을 보면 노랗죠. 빨갛거나 저녁에 보면 석양에는 빨갛고 낮에 보면 노랗고. 근데 실제로는 진짜로 태양이 노랗거나 빨가면 안 된다 이거죠. 왜냐하면 그거는 온도가 낮다는 의미거든요. 실제로는 파랗다 이거예요. 태양은 온도가 높은 온도이기 때문에 파랗다 이거죠. 우리가 이런 것들이 이런 화리프에서 제공받을 수 있고, 50억 년이니까 한참 남았네, 무슨 우리 관심사가 아니지. 그래서 확률인 거예요. 저게 알고 보면 50억 년 내에 저런 일이 생긴다는 거지 반드시 50억 년 뒤에 저런 일이 생긴다 라는 게 아니라 확률적으로 50억 년마다 한 번씩 저러한 것이 발생한다 라고 볼 수 있는 거고, 태양이 그 이전에도 얼마든지 할 수 있죠. 다만 확률이
작을 뿐이죠. 마찬가지로 소행성이 지구에 충돌할 확률도 몇 년마다 한 번씩 있다라는 그런 확률이 높을 따름이지 반드시 그때 멸망한다는 게 아니에요. 충돌한다는 거 아니에요. 말하자면 해성 충돌도 확률이 매우 미약할 따름이지 내일 당장 해성이 충돌할 수도 있어요. 확률이 매우 낮을 뿐이죠. 화산 폭발도 그런 거고요. 확률이 매우 낮을 뿐이지 백두산 폭발이 언제라도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관점에서 보시면 되고요. 각구터님 어서오세요. 자, 그리고 하여튼간 이 화디프 이 유튜버 채널 괜찮네요. 동물 돋보기 이렇게 또 벌꿀오솔이라는 얘가 지 덩치보다 큰 거에 대고 인상 깊었어요. 용 무식한 건지 원래 저런 건지 사자나 표범 같은 건데 세 마리에 뭐 하이에나 같은 건 떼거로 간다지만 얘는 늑대 같은 경우는 얘는 단독으로 사자인지 그 표범인지 그 무릿속으로 기어가지고 들이대는데 완전 미친 개예요. 미친 개. 벌꿀오솔이 앞에 벌꿀 그래가지고 무슨 벌꿀만 먹는 초식동물인 줄 알았는데 도마뱀, 비단뱀도 잡아먹고 대단하네요. 벌꿀오솔이. 그 제 원래 또 다큐멘터리 동물의 왕국을 또 좋아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런 거 좋아해요. 다음에 내셔널 지오그래픽 새끼고래를 위한 희생. 그래서 이러한 것들 상어가 만약에 이 고래 시체를 먹지 못한다면 물개 200마리 정도를 먹어야 된다. 그래서 또 이것도 관점의 차이네요. 고래가 주인공이어서 고래가 안 됐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또 상어 입장을 보면 또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죠. 관점의 차이로 얼마든지 볼 수가 있겠다. 한편으로 연어나 고래는 저렇게 뭐 새도 그렇고 왜 저렇게 굳이 진화할 때 6,000km나 달려 이렇게 와가지고 새끼 까가지고 다시 또 남극으로 가는 새도 마찬가지고 고래도 마찬가지고 연어도 마치고 왜 이러한 특징의 동물들은 왜 이렇게 긴 여정을 선택했을까 항상 궁금해지네요. 그 다음에 AI 뉴스 반응 속도가 의미심장하네요. 확실히 그렇죠. 근데 아직 AI 뉴스가 3일마다 나오기 때문에 기다려야겠죠. 3일마다 나와요. 그래서 오늘쯤 나올 것 같은데 지켜보겠습니다. 그래서 님이 주신 질문을 그대로 고스란히 챗GPT4에게 물어봤더니 이렇게 된 거죠. 자꾸 명확한 모델들 게임 같은 거를 통해서 시각화하는 것이 이미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내부 방송 방식을 단순화시키니까 보다 문제가 무엇인지를 보다 빨리 파악할 수 있고 특히 게임 같은 데서 한다면 더더욱더 괜찮겠죠. 그렇게 되는데 다만 현황 자료는 비공개다. 하지만 필요하면 언제든지 공개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네요. 그 다음에 이미 완성됐다는 조던 피터슨 복제본 AI. 그래서 이제 지금 뭐냐면 킹 제임스 성경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사상가, 조던 피터슨 이러한 것들을 AI에다 학습을 시킨다 이거예요. 그래서 AI에게 문답풀이 하는 거야. 자칫하면 이렇게 되면 스님이고 신부, 목사님
다 필요 없어질 수 있어요. 예? 대학교 교수도 필요 없지. AI하고 다 대화하면 되는데, 매트릭스에서는 아예 그냥 예, 딱 꽂으면 예? 순식간에 이렇게 되니까 학원도 다 없어지겠네. 아무튼 간에 이제 긍정적인 의미에서 이게 도움이 된다 이거죠. 저도 예, 피터슨 얘기에 공감합니다. 저도 피터슨 얘기에 뭐냐면 객관화가 되거든요. 예, 작가나 내가 이제 또 작가잖아요. 그래서 작가적 관점에서 보면 자기가 쓴 거에 대해서 실수한 거 잘 못 봐요. 예, 자기 객관화를 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써놓고 보면, 그러니까 머릿속에 있을 때는 그게 굉장한, 이것 완전 명작이야 그랬는데 막상 써놓고 보면 예, 또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을 객관화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거죠. 그래서 자기의 생각과 사상을 다 인공지능에게 학습시킨 다음에 또 다른 나하고 말로 대화한다. 그러면은 굉장한 효과가 옵니다. 자기 객관화, 그러니까 객관화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예, 굉장히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일으킬 수 있어요. 그리고 저는 이러한 것을 소설에서 시도해 본 적이 있습니다. 인드라 아이 프라블룸 연작 소설 있잖아요. 그거에 말하자면 인드라가 하나의 내 속에 인공지능을 하나 장착시켜 가지고 마치 타인처럼 나 자신을 딱 들여보던 기법으로 했거든요. 아이 프라블룸 그 연작 소설이 그러한 식으로 나 자신을 철저하게 객관화 시켜가지고 이렇게 만든 거기 때문에 근데 굉장히 쉽지 않거든요. 그것도 저는 어떤 간에 인공지능 없이 그걸 해봤어요. 굉장히 저한테 도움이 많이 됐단 말이에요. 사상 형성에. 근데 이거를 인공지능에게 학습시켜서 한다면 엄청난 시너지 효과가 나온다. 예술가들에게도 엄청난 효과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저는 확신합니다. 근데 이거에 궁극적으로 이렇게 가다 보면 인간의 지능을 뛰어넘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우리가 지금 현재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겠죠. 저는 그러나 그 길을 가야 된다. 인류는 언제나 그러한 난관들을 항상 극복해왔지 회피하지 않았다 이거죠. 인류의 길은 언제가 그러한 길을 피하지 않고 갔을 때 여기까지 온 거지 피하고서 온 것이 아니다. 그렇게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뉴욕 주민 GDP 수익률이 500% 나왔어요. 우연히 이건 이거 전문가의 차이 베리타시움만 보시면 되겠어요. 주식 환경이라는 것은 이러한 환경이 아니다 이거죠. 이 네 가지 타당한 환경, 많은 반복, 적절한 피드백, 주도적인 연습 따로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베리타시움 전문가 영상에서 보듯 GDP4 투자란 과대 광고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르네상스 테크놀로지 퀸트 투자가 있는데요. 이게 수학 모델로 이렇게 하는 거라서 사실상 인공지능 투자라고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동시에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가 만든 롱텀 캐피탈 매니지먼트 얘가 러시아에 투자해가지고 망했어요. 퀸트 투자라고 해서 항상 성공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주식시장 같은 시장에서는 우연이라는 요소가 지나치게 개입하기 때문에요. 워렌 버핏처럼 장 긴 시간 동안 가치 투자하는 경우 외에는 이렇게 단기간에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걸 수익을 얼마든지 초보자도 단기간에 수익은 올릴 수 있지만 긴 시간으로 보면 결국은 개털이 되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인드라도 강조하지만 엘리어트 파동을 만든 요즘 선 긋는 사람들 투자할 때 분들 제일 좋아하시는 엘리어트 1파 2파 3파 4파 5파 ABC 이거 엘리어트가 만들었는데 엘리어트가 주식 투자로 자살했어요. 그리고 천재적인
뉴턴과 아인슈타인도 그들이 믿는 자연신이 멍청해서인지 둘 다 주식 투자 실패했습니다. 뭐 인드라도 주식 투자 실패했죠. 아 그래서 사비트르님이 대단한 거야. 예, 사비트르님이 진짜 대단한 겁니다. 투자의 신, 투자의 인격신. 농담으로 받아주시고요. 어쨌든 짐사이언스, 르네상스 테크놀로지가 여전히 그렇게 잘 나가고 있긴 하지만 제가 볼 땐 순수한 퀸텀 투자라는 것은 하나의 상징성, 이미지로 계속 하는 거고 실제로는 수많은 보정들, 오류 수정을 위한 수많은 보정들을 하는 걸로 저는 추정하고 있어요. 그 보정은 사람이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순수하게 수학적 모델로만 움직이지 않을 것이다 라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글이 반격한다. 구글이 이제 반도체도 만들고 휴대폰도 만든다 이거죠. 구글이 이제 뭐 자율주행차 차도 만들까요? 만들 거라고 봅니다. 나중에 어떻게 진행되나 보겠지만 제가 볼 때는 구글이 뭔가 놓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인드라가 좀 구글이 이상하다 생각했던 것은 작년부터였어요. 인드라가 그 작년에 왜 그랬냐면은 그 양자 컴퓨팅의 양대 산맥이 구글이랑 IBM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갑자기 양자 컴퓨팅 사업부를 이렇게 따로 떼내는 데서부터 좀 이상하다. 구글이 뭔가 뭔가 이상하다. 작년부터 이상했어요. 알파벳. 저는 다른 그 빅테크에 대해서는 그렇게 걱정하지 않거든요. 애플이든 테슬라든 뭐 그렇게 사람들이 비난했던 아마존이나 메타도 그렇게 걱정이 안 돼요. 내 생각에는. 근데 이상하게 요즘 저는 구글이 안심이 안 됩니다. 구글이 뭔가 요즘 죽을 쓰고 있어요. 뭐 구글 내부에 뭔 사정이 있는 겁니까? 구글도 굉장히 상당한 구기본 내부에서 서열이 있는 기업인데 구글이 요즘 죽을 쓰고 있어요. 이유가 모르겠어요. 이번에 이것도 뭐 나온 것도 한글 지원도 아직 한글 지원을 했다는데 뭐 아직까지 예정이고 서둘러서 뭔가 나온 느낌이 들고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제가 볼 땐 AI, 오픈 AI나 마이크로소프트보다 한참 뒤떨어진 거 아니냐, 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천수님 어서 오세요. 하여튼 지켜봐야 돼서 구글 주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인드라가 이렇게 구글 얘기하는 바람에 오늘 구글 폭등하는 거 아닙니까? 주가가 인드라 말 반대로 되잖아. 그래서 구글이 오늘 밤 주가가 폭등할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 참고하세요. 구글 인드라 미안해요. 구글 구글 관계자분들 인드라가 구글 악담해서 하여튼 구글이 요즘 작년부터 그래서 작년부터 구글이 왜 이러지? 그랬어요. 자 1분 쉬었다 오겠습니다. 구글 화이팅! 좀 잘해봐라.